맙소사 이걸 아직도 쓴다고. 이건 총이 아니라 그냥 쇠막대기잖아.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을 내리쳤다. 미군 델타포스 소속 해설인 캣 월리스 대위는 마치 오물이라도 만지는 듯 두 손가락으로 한국군 병사의 K2 소총을 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한미 양국 장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아무렇게나 흔들어 보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걸 들고 전장에 나가면 총알바디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총갈바디. 그 단어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군인의 존재 가치를 벌레만도 못하게 짓밟는 선언이었다. 한국군 대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분노를 넘어선 사리가 그들의 눈에서 이글거렸다. 월리스는 만족스러운 듯 그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윤서준 병장을 포함한 한국군 팀 전체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게 당신들 수준에 딱 맞는 장비일지도. 장난감 병정놀이에는 장난감 총이 어울리니까. 이 지독한 악담이 울려 퍼지기 전 훈련장은 그저 숨막히는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속에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두 부대, 대한민국 제707 특수임무단과 미군 델타포스는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윤서준 병장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했다. 그는 영웅도 에이스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조국에 충성하는 평범하고 성실한 군인이었다. 그의 여동생 윤지아는 그런 오빠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성실함이 오늘 월리스 대위의 오만함을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었다. 양국 장성들이 시찰을 위해 나타나자 그녀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만만해 보이는 윤서준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소총을 요구했다. 상관의 명령에 윤서준은 기계적으로 소총을 건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자부심은 그녀의 손안에서 한낱 쇠막대기로 그의 동료들은 장난감 병정으로 전락했다.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한국 측 장성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느껴져 더욱 굴욕적이었다. 윤서준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동료들의 부서지는 자존심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는 지옥보다 더 검고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훈련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침묵을 깬 것은 월리스 대위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한국군 대원들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열리는 순간 모두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표정들이 아주 볼만하군. 그렇게 억울하다면 실력으로 증명할 기회를 주지. 말로만 떠드는 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니까. 그녀는 윤서준 병장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당신과 나 1대1 대결은 어떤가? 이 훈련장의 모든 장애물과 사격 코스를 통합한 간단하고 명확한 실력 대결 말이야.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거절할 수 없는 덫이었다. 이미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한국군 대원들의 열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내기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치욕적이어서 듣는 것만으로도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내가 이기면 거기 당신들 팀 전원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매일 아침 우리 델타포스 막사 화장실을 칫솔로 청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서준을 지목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당신 윤서준 병장, 당신은 내 군화를 매일 아침 거울처럼 빛나게 닦아줘야겠어. 내 발밑에서 말이지. 나의 발밑에서. 그 말은 그의 영혼의 낙인을 찍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한 명의 군인이 아닌 자신의 발치에 무릎 꿇려야 할 노예로 취급하고 있었다. 동료들의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한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707 특임단 전체 나아가
한국군 전체에 가해지는 씻을 수 없는 굴욕이 될 터였다. 한 대원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럼 만약 윤 병장이 이기면 뭘 걸겠소? 월리스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되게 웃었다.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글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야. 당신들의 그 쇠막대기 전부를 내가 직접 닦아주지. 어때, 공평한가? 그 제안은 또 다른 형태의 모욕이었다. 그녀는 그의 승리 가능성을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윤서준은 절벽 끝에 내몰렸다. 거절한다면 그녀의 말대로 실력 없는 겁쟁이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의 침묵은 곧 한국군 전체의 침묵으로 비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신락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한 가을 하늘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칠흑 같은 심연이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열렸다. 알겠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훈련장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월리스 대위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판 함정에 순진한 호랑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건드린 것이 호랑이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열 준비가 된 악마라는 것을. 내기가 성립되자마자 훈련장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했다.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캐서린 월리스 대위는 마치 먹이를 쫓는 암표범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폭발적이고 공격적이었다. 높은 장애물을 단숨에 뛰어넘고 밧줄을 타는 그녀의 모습은 힘과 기술의 완벽한 결합체였다. 그녀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윤서준을 비웃는 듯했다. 반면 윤서준의 움직임은 월리스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코스를 통과했다. 그의 동작에는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다음 움직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그의 호흡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겉보기에는 뒤처지는 듯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경기는 마지막 관문인 복합 전술 사격 코스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훈련용 드론들의 방해를 피하며 순식간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정확히 명중시켜야 하는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구간이었다. 월리스는 명불허전의 사격 실력을 뽐내며 대부분의 표적을 신속하게 제압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코스에 막 진입한 윤서준이 무서운 속도로 자신을 따라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사격 자세는 교범 그 자체였고 격렬한 움직임 후에도 총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월리스의 심장이 처음으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쇠막대기를 든 장난감 병정에게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오만함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에 차가운 광기가 스쳤다. 패배는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특히 이런 하찮은 상대에게 당하는 굴욕은 죽음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는 손목에 찬 통제 장비를 슬쩍 보았다. 훈련 시나리오 통제를 위한 선임자용 비상 개입 기능.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서준이 마지막 표적을 향해 조준을 끝마치고 반가쇠를 당기려던 찰나 그의 주위를 돌던 훈련용 드론 하나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굉금을 내며 지정된 경로를 이탈한 드론은 통제를 벗어나 훈련장 외곽에 위치한 민간인 직원 구역을 향해 미사일처럼 돌진했다. 위험해. 통제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훈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서준은 총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뇌리에는 오늘 아침 행정동 건물에서 야근을 해야 한다며 웃던 여동생 윤지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드론이 향하는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공포. 그는 더 이상 경기의 승패 따위는 생각할 수 없었다.
쾅 시야 밖에서 들려온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박살 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찾아온 짧지만 영원할 것 같은 정적. 윤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절망과 공포만이 남았다. 월리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윤서준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교관들의 고함도 동료들의 다급한 목소리도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세상은 방금 들려온 굉음과 함께 멈춰버렸다. 그는 기계처럼 몸을 돌려 마치 총알처럼 행정동 건물을 향해 질주했다. 손에서 소총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군인에게 총을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잔해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동생을 찾았다. 부서진 벽돌과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그의 전투복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엉망이 된 사무실 한가운데 앳된 얼굴에 먼지와 피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는 동생 윤지아를. 지아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동생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지아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오빠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오빠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다. 서준이 그 작고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지아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다. 그의 품 안에서 동생의 몸이 축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영혼이 찢겨나가는 소리였다. 뒤따라온 동료들이 참혹한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다. 곧이어 양국의 장성들과 의무병들이 들이닥쳤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어 있었다. 월리스 대위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것은 아주 잠깐의 경악과 당혹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강철 같은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미군 대령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보고했다. 기체 오작동입니다. 끔찍한 사고입니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은 결정되었다. 조사라는 이름의 은폐가 시작되었다. 사건은 철저히 미군 주도에 통제되었고 한국군은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생의 장례를 막 치른 윤서준은 조사실로 불려갔다. 그는 피해자의 가족이 아닌 피의자처럼 취급받았다. 미군 대령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공식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윤 병장 자네가 경기 도중 지정된 경로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자네의 돌발 행동이 드론의 추적 센서에 혼란을 야기했고 이것이 오작동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비극의 원인을 그에게 교묘하게 떠넘기고 있었다. 공식 발표는 비극적인 기계 오작동으로 나갈 거다. 만약 이 일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자네를 임무 중 무기 이탈 및 명령 불복종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선택지를 주는 척하는 협박이었다. 동생을 잃은 슬픔 속에서 군법 재판을 받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거대한 군사동맹과 조직의 힘 앞에서 한 개인은 먼지보다도 미약했다. 결국 그는 불명의 전역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던 순간 그는 저편에서 월리스를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승리자의 차가운 안도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윤서준의 내면에 존재했던 인간성이 완전히 소멸했다. 군복을 벗은 윤서준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그가 충성을 바쳤던 조국은 그의 등을 떠밀었고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명예는 더럽혀졌으며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동생은 차가운 흙 속에 묻혔다. 그는 서울의 어둡고 습한 반지하 단칸 방으로 숨어들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곳은 그의 무덤과도 같았다. 며칠 동안 그는 술에 취해 살았다. 텅 빈 소주병들이 방구석에 쌓여갔지만
취기는 그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눈을 뜨면 월리스의 그 경멸에 찬 눈빛이 망령처럼 그를 괴롭혔다. 거대한 군사 조직과 국가라는 이름 앞에서 한 개인의 진실이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정의는 죽었고 신은 침묵했다. 그의 절망이 바닥을 드러내던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문득 낡은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앳된 모습의 자신과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생 윤지아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동생의 해맑은 눈이 그에게 묻는 듯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왜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을 용서하려 하느냐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찼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군인 윤서준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정의로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윤서준이라는 청년은 죽었다. 그의 눈물과 함께 그의 선량했던 영혼도 모두 말라버렸다. 그리고 그 텅 빈 껍데기 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악마가 조용히 눈을 떴다. 악마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만 하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라이터불에 태워버렸다.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이 검은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는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의식이었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군 복무 전 평범한 학생이었던 시절에 그가 가졌던 또 다른 재능, 어둠 속에서 정보를 캐내고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제는 그의 유일한 무기가 될 기술이었다. 그는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과 전역금을 모두 인출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가방만을 챙겨 비 내리는 거리로 나섰다. 도시의 불빛 속으로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이름도 과거도 인간성도 모두 버린 한 남자가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윤서준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이름 없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령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여동생이 겪은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군의 공식 기록 속에서 완벽하게 잊혀갔다. 강산이 절반은 변할 시간이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돌아갔다. 서울 강남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맞춤 정장, 흠잡을 데 없는 머리 스타일,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5년 전 습한 반지하 방에서 사라졌던 초라한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미스터 나이튼이었다. 그의 진짜 이름도 과거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가장 어두운 곳에 존재하는 유령이자 힘을 거래하는 권력의 브로커였다. 장성들의 진급비리 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재벌들의 추악한 계약. 그는 그 모든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의 앞에는 한 중년 남자가 절박한 표정으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는 곧 있을 군 장성 인사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인 별 2개짜리 장군이었다. 미스터 나이트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남자의 애원이 끝나자 그는 테이블 위로 얇은 USB 하나를 조용히 밀었다. 이 안에 장군님의 경쟁자를 영원히 침몰시킬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장군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대체 대가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이라면 얼마든지. 미스터 나이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전혀 없었다. 대가는 돈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빚을 받으러 갈 겁니다. 그저 준비만 하고 계십시오. 장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챙겨 도망치듯 사라졌다. 미스터 나이트는 돈이 아닌 빚을 수집했다. 복수를 위한 그의 체스판 위에 놓일 말들을. 손님이 사라진 펜트하우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미스터 나이트는 서재의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스크린 위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도가 떠 있었다. 그 중심에는 5년 전 그날의 인물들이 있었다. 이제는 소련구로 진급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캐서린 월리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은폐했던 한국군 장교들. 미스터 나이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차갑고 세련된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옥의 증오를 품은 군인 윤서준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 동생의 차가운 손의 감촉을, 월리스의 그 오만한 미소를. 그는 복수를 위해 부와 힘을 쌓았고 마침내 그의 칼날은 완벽하게 벼려졌다. 그는 스크린의 한쪽 구석 첫 번째 목표물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시 사건 보고서를 직접 조작했던 부패한 한국군 장교였다. 윤서준의 입술에서 차가운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첫 번째 말부터.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박성철 대령이었다. 5년 전 윤서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허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그 대가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자. 그는 이제 국방부의 요직에 앉아 방산업체들로부터 검은 돈을 상납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 비극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그에게 윤서준과 그의 동생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작은 디딤돌에 불과했다. 박 대령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방산업체 사장이 따라주는 값비싼 양주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비밀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걸려든 팔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거미줄을 친 주인 미스터 나이트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복수는 조용하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통해 박성철 대령의 수로의 혐의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터져 나왔다. 그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었다. 군은 발칵 뒤집혔고 박 대령은 즉시 직위 해제되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궁지에 몰린 박 대령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을 급하게 옮기려 했다. 미스터 나이트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박 대령이 자금 이체를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한 순간 미스터 나이트가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작동했다. 그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마치 그가 군사 기밀을 적성국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꾸며졌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그가 다운로드한 적도 없는 1급 군사 기밀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는 그를 단순한 비리 군인이 아닌 국가를 팔아넘긴 간첩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박성철 대령을 간첩 및 반국가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덮쳤을 때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간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에게 뇌물을 바쳤던 자들조차 그를 외면했다. 비리 공범보다는 간첩의 공범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끔찍했기 때문이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 박 대령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한 남자를 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차가운 눈빛. 5년 전 자신이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젊은 병사 윤서준의 눈이었다. 그 순간 박 대령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복수였다. 그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뇌물죄로 불명예에 전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반역자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그에게 내려진 것이다. 그날 밤 미스터 나이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박 대령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서재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박성철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차갑게 X자 표시를 그었다. 첫 번째 심판이 끝났다. 박성철 대령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스터 나이트의 체스판 위에서 두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목표는 미국 네바다 사막의 한복판에 있었다. 5년 전 월리스의 명령에 따라 드론의 비행 기록을 조작했던 델타포스 소속 기술 담당 호크 밀러 원사였다. 밀러는 유능한 군인이었지만 영혼은 나약했다. 그는 월리스의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했고 그 대가로 꾸준히 진급하며 안정된 군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죄책감은 독처럼 그의 내면을 잠식해왔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애써 잊으려 노력하며 살고 있었다. 미스터 나이트는 그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상처를 파고들어 지옥을 만들어낼 작정이었다. 그의 복수는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지독한 심리전이었다. 어느 날 밀러 원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제목은 단 한 문장이었다. 너는 그녀를 죽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인 그가 이메일을 열자 그 안에는 2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5년 전 사고 드론의 사전 정비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에는 치명적인 자이로스코프 센서 결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비행을 승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디지털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은 당시 통제실의 음성 기록이었다. 잡음 제거 프로그램을 돌리자 드론이 이탈하기 직전 분명하게 들리는 기계적 경고음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모든 것이 조작된 증거였다. 미스터 나이트가 그의 과거 기록의 침투에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술과 죄책감의 기억이 흐릿해진 밀러에게 그 증거들은 잊고 있던 끔찍한 진실처럼 다가왔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월리스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부주의와 태만 때문이었다. 자신이 그 무고한 한국인 소녀를 죽인 진짜 살인자였다. 그 생각은 거머리처럼 그의 뇌리에 달라붙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피투성이가 된 윤지아의 얼굴이 나타나 그를 원망했다. 귓게는 끊임없이 환청처럼 그날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을 피했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월리스를 찾아갔다. 대위님, 아니 소령님, 그날 제가 뭔가 놓쳤던 걸까요? 정비 기록이. 하지만 월리스는 그의 횡설수설을 차갑게 잘라버렸다. 밀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과거에 얽매여서 나까지 귀찮게 하지 마.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유용한 부하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 미스터 나이트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그 화면 속에는 자신의 관자놀이에 권총을 겨누고 오열하는 밀러 원사의 모습이 그가 미리 설치해둔 해킹된 웹캠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윤서준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두 번째 심판이 끝났다. 미스터 나이트의 복수 그 세 번째 막이 올랐다. 이제 칼날은 비극의 원흉 캐설인 캣 월리스 소령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과거의 추악한 진실을 발판 삼아 승승장구했다.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키며 전장의 여신이라는 칭송까지 얻었고 미군 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지휘관으로 꼽히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 있었다. 윤서준은 그 성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대신 그 기반부터 조용히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는 월리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녀의 완벽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갈갈이 찢어놓을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정보망과 어둠 속의 인맥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다. 월리스가 지휘하는 탈레반 고위 지도자 생포 작전이었다. 작전 게시물과 몇 시간 전 미스터 나이트는 자신이 빚을 지워놓은 국방정보국 요원으로부터 작전의 핵심 정보를 빼돌렸다. 그리고는 추적 불가능한 경로를 통해 그 정보를 현지 정보상에게 단돈 몇 달러에 팔아넘겼다.
월리스의 팀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목표 가옥을 급습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차 한 잔과 텅 빈 공간뿐이었다. 목표물은 이미 유유히 사라진 뒤였다. 작전은 허무하게 실패했고 월리스의 완벽한 기록에 첫 번째 오점이 찍혔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 유출로 여겼지만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이미 그녀의 목에 걸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번째 실패는 시리아에서 찾아왔다.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 이번에 미스터 나이트는 적에게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작전팀에게 제공되는 기상 정보를 조작했다. 인공위성 데이터를 해킹하여 맑은 날씨를 예측하는 데이터 대신 국지성 모래 폭풍이 임박했다는 거짓 정보를 끼워 넣었다. 월리스는 거짓된 정보에 속아 작전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그 몇 시간의 지체는 치명적이었다. 인질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팀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해야 했다. 연이은 실패에 국방부는 그녀의 지휘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경쟁자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의 추락을 즐거워했다. 세 번째 실패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미스터 나이트는 이번엔 그녀에게 직접 거짓 정보를 흘렸다. 반군 세력의 무기 은닉처에 대한 가짜 정보였다. 월리스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조급하게 미끼를 물었다. 그녀의 팀이 급습한 곳은 무기고가 아닌 교묘하게 설치된 부비 트랩 천국이었다. 콱쾅 굉음과 함께 팀원 2명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작전은 대실패로 끝났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완벽한 지휘관이었던 그녀는 이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장교로 낙인 찍혔다. 결국 그녀는 현장 지휘관 자리에서 강판되었다. 모든 작전에서 배제된 채 워싱턴 DC 펜타곤의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대기 발령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전장을 누비던 여신에게 내려진 최악의 사형 선고였다.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그녀는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 윤서준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해킹된 펜타곤 내부 CCTV가 월리스의 절망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영혼과도 같은 자부심을 완벽하게 파괴했다. 올가미는 점점 더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펜타곤의 차가운 사무실에 갇힌 캐서린 월리스는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그녀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이력에 연달아 새겨진 실패라는 주홍 글씨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망상에 가까운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과거의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실패했던 3번의 작전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 통신 기록 정보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했다. 이것이야말로 미스터 나이트가 설계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월리스의 그 집요하고 오만한 성격이 스스로 진실의 꼬리를 물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자신이 던져놓은 단 하나의 지푸라기를 붙잡게 만들 작정이었다. 월리스는 며칠 밤낮을 사은 끝에 마침내 아주 미세한 이질감을 발견했다. 시리아 인질 구출 작전 당시의 기상 데이터였다. 데이터의 특정 구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노이즈와 데이터 손실이 발견된 것이다. 그녀는 최고의 데이터 분석객에 의뢰해 손상된 데이터 패킷을 복원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해커의 흔적이 아니었다. 특정 위성통신 중계기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한 기록, 그리고 그 구매자의 이름이었다. 한성방산. 그 이름은 월리스의 뇌리에 박혀있던 희미한 기억의 파편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5년 전 한국에서의 연합훈련, 끔찍한 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드론. 그 드론은 당시 신생 방산업체였던 한성방산이
미군 특수부대의 테스트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던 최신 프로토타입이었다.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미친 듯이 5년 전 사고 기록과 한성 방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이후 결함이 있는 드론을 만들었던 한성 방산은 어찌 된 일인지 미 국방부와 대규모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 하나로 이름 없던 작은 회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방산 재벌로 성장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5년 전의 사고는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자신의 연이은 작전 실패도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한성방산이라는 거대한 거미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월리스는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전장의 여신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종당해 온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연출가는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파멸의 연극을 지휘하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오만함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시각 윤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월리스의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적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응시했다. 이제 곧 그녀는 진짜 악마의 정체를 마주하게 될 터였다. 캐서린 월리스는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한성 방산의 뒤를 캤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음모의 희생자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이 거대한 판의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말이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대체 누가 왜 자신의 명예를 이용해 이 모든 것을 꾸몄는지를. 그녀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한성방산의 내부 서버 깊숙한 곳 3중 4중의 보안으로 봉인된 암호화된 파일 하나에 다다랐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것이 파일의 이름이었다. 월리스는 CIA에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목숨과도 같은 빚을 상기시키며 그 파일의 암호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파고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것 역시 미스터 나이트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는 월리스가 반드시 이 파일에 도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흔적을 남겨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했다. 진실이라는 가장 잔인한 칼날로 그녀의 영혼을 베어버리기 위해 그가 직접 차려놓은 처형대였다. 마침내 암호가 풀리고 파일이 열리는 순간 월리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내용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것은 사고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 실전 환경 드론 전투 AI 행동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소름 끼치는 연구 기록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5년 전의 사고는 기체 결함이나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성방산이 비밀리에 개발한 인공지능 전투 드론의 실전 테스트였다. 보고서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실전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미 특수부대원들의 실제 훈련 환경이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월리스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촉발시킬 기폭제 역할로 월리스 대위의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지휘 스타일이 가장 이상적인 변수로 판단됨. 그녀의 이름이 그녀의 성격이 버젓이 실험 도구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내렸던 비상 개입 명령은 드론을 고장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사냥 모드를 활성화시킨 트리거였다. 드론은 훈련 중인 특수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잠재적 위협 요소인 민간인 행정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제거에 나선 것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결과가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간인 사상자 여성 1명, 윤지아 발생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부수적 피해 평가 알고리즘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 확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평가됨. 그리고 그 아래 이 모든 끔찍한 인간 사냥 실험을 최종 승인한 자의 서명이 있었다. 한성방산 회장 최진원,
월리스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했다. 전장의 여신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 실험에 동원된 실험용 쥐였고, 그녀의 자부심은 동생을 잃은 한 청년의 인생을 파괴하고 한 재벌의 배를 불린 더러운 살인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의 세계가, 그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미스터 나이트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월리스가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세 번째 심판. 그것은 명예의 파괴가 아닌 영혼의 파괴였다. 한성 방산의 회장실. 대한민국의 국방을 넘어 정치 경제계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왕의 공간. 최진원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가 손안에 쥔 보석들처럼 반짝였다. 인자해 보이는 얼굴과 온화한 미소 뒤에는 인간을 숫자로만 여기는 사이코패스의 냉혈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앞에 선 비서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를 올렸다. 박성철 대령의 간첩죄 구속, 호크 밀러 원사의 자살, 그리고 캐서린 월리스 소령이 프로젝트 키메라 파일에 접근했다는 사실까지. 보고를 듣는 동안 최진원 회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갔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5년 전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돌아와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씩 사냥하고 있었다. 월리스 소령기 이 파일에 접근하기 전 미스터 나이트라는 자와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미스터 나이트. 최진원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침내 보이지 않던 유령의 이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의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차가워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했다. 자신의 왕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하찮은 벌레의 존재. 그는 그 벌레를 재미있다는 듯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단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가 있네. 코드명은 미스터 나이트.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게. 이건 부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내 명령이야. 두 번째 전화는 국내 최대 언론사의 사주에게였다. 긴급 뉴스가 하나 있네. 군의 기밀을 빼돌려 국익을 해치려는 악질적인 전직 요원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주는 자료대로 전 국민이 그를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게. 그날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다. 서울의 모든 CCTV가 미스터 나이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국가정보원의 최고 엘리트 요원들이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닌 언제 덮칠지 모르는 함정이 되었다. 윤서준은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음을 즉시 깨달았다. 뉴스에서는 그의 위조된 신상과 함께 위험인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수년간 쌓아 올린 미스터 나이트라는 가명과 그 부와 명성을 그는 미련 없이 버렸다. 그는 모든 서버의 데이터를 파괴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분쇄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벗어 던지고 어둠 속에 섞여들 수 있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팀이 그의 펜트하우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기 불과 10분 전 그는 유령처럼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윤서준. 그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포위망을 지켜보았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암호화된 메시지 수신음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 시간과 장소만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월리스가 보내온 지옥의 밑바닥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윤서준은 월리스가 보낸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를 쫓는 상황에서 진실을 아는 유일한 공범인 그녀는 어쩌면 이 지옥을 빠져나갈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약속 장소는 밤에 어둠이 내린 인천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이었다.
바닷바람에 섞인 비릿한 소의 냄새와 거대한 강철 상자들이 만들어내는 미로. 이곳은 숨기에도 죽기에도 완벽한 장소였다. 윤서준은 약속 시간보다 3시간 먼저 도착해 유령처럼 야적장 곳곳에 몸을 숨기며 지형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먼저 월리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거대한 크레인 아래에 홀로 서 있었다. 초조한 듯 연신 주변을 살폈지만 매복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준의 감각이 다른 위험을 감지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여러 개의 그림자. 그들은 월리스를 향해 그리고 동시에 이 지역 전체를 향해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최진원 회장의 사냥개들이었다. 함정은 맞았지만 그 함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월리스까지 노리고 있었다. 최진원의 사냥개들이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소음기를 단 총구들이 어둠 속에서 불을 뿜었다. 월리스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려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윤서준 역시 즉각 대응했다. 그는 월리스의 반대편에서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정확한 사격으로 2명을 쓰러뜨렸다. 순식간에 컨테이너 야적장은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변했다. 월리스는 자신의 뒤를 엄호해주는 의문의 저격수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소리쳤다. 윤서준, 너였나? 윤서준은 대답 대신 그녀가 숨은 컨테이너 쪽으로 수류탄을 던지는 척하며 적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 틈을 타 월리스에게 접근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텅 빈 컨테이너 안에서 5년 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다. 서로의 이마의 땀과 흙먼지가 뒤섞여 흘러내렸고 그들의 손에 들린 총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있었다. 최진원이 보낸 놈들이다. 월리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자식은 우리 둘 다 죽이려고 해. 프로젝트 키메라의 유일한 증인들이니까. 윤서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왜 나를 불렀지? 내가 당신을 살려둘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월리스의 눈에서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지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 드러났다. 복수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우린 살아남아야 해. 윤서준 저 괴물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지금은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어. 너와 나 둘 다 그걸 알잖아.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증오스러운 적과 손을 잡느냐 아니면 여기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느냐. 컨테이너 밖에서 그들을 찾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서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컨테이너 밖에서 사냥개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윤서준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월리스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당장 이 여자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고 지난 5년간의 복수를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고 진짜 괴물인 최진원은 이 모든 것을 비웃으며 살아남을 터였다. 그는 짧게 결정을 내렸다. 증오는 나중의 문제였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서 그놈을 끌어내린다. 윤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 후에 당신과 나 사이의 빚을 계산하지.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지옥의 입구에서 맺어진 피냄새, 나는 임시 휴전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윤서준이 컨테이너 반대편 문을 박차고 나가며 적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월리스는 델타포스 최전개다운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로 엄호했다. 한 명은 유령처럼 지형을 이용해 적을 교란했고 다른 한 명은 파괴적인 화력으로 길을 열었다. 증오로 가득 찬 두 사람이었지만 전장에서의 그들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파트너처럼 완벽했다. 치열한 교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최진원의 포위망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윤서준이 미리 마련해둔 낡은 아파트의 안전가옥이었다. 화려했던 미스터 나이트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인 먼지 쌓인 초라한 공간이었다. 총격전의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감당하기 힘든 침묵과 증오만이 남았다. 침묵을 깬 것은 월리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철 같던 군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길 잃은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난 내가 최고의 군인인 줄 알았어. 내 모든 결정, 모든 승리가 내 실력이라고 믿었지. 그녀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전부 그 자식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였어. 내 자부심, 내 명예, 그 모든 게. 그녀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는 마침내 윤서준을 바라보며 힘겹게 내뱉었다. 그 모든 게 당신 동생을 죽인 무기였던 거야. 그것은 변명이 아닌 자기 파괴적인 고백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살인의 도구였음을 인정하는 절규였다. 윤서준은 그 고백을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의 복수는 흔들리고 있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오만한 괴물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진원이라는 악맥의 모든 것을 잃고 파괴된 또 다른 희생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용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복수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구급상자를 그녀에게 던졌다. 어깨에 총상을 입은 그녀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죽지 마라. 윤서준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최진원을 법정에 세울 가장 중요한 증인이니까. 내 복수는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아. 그 말은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다. 그들은 동료가 아니었다. 여전히 그는 복수자였고 그녀는 복수의 대상이었다. 다만 그 순서가 잠시 뒤로 미뤄졌을 뿐이었다. 낡은 아파트 안 2명의 적은 그렇게 위태로운 동맹을 시작하고 있었다. 낡은 아파트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 2명의 적은 계약을 맺었다. 그것은 신뢰나 용서를 기반으로 한 동맹이 아니었다. 오직 공동의 적을 파멸시키겠다는 공동의 목표와 서로의 유용성에 대한 냉철한 계산만이 존재하는 악마와의 계약과도 같았다. 내가 계획을 세운다. 윤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은 내 무기가 되는 거야. 당신의 군사적 지식, 미군 내부 정보망, 그리고 델타포스로서의 전투 기술이 필요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복수를 위한 도구로 써야겠어. 그는 월리스를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 규정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경고이자 그들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였다. 월리스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했고 지금은 살아남아 최진원에게 복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좋아. 그녀는 자신의 어깨 상처를 스스로 꿰매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보는 공유해야 해. 당신이 아는 최진원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최종 계획까지. 난 눈을 가린 채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야. 당신이 날 이용하듯 나도 당신을 이용할 테니.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협력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최진원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은밀한 기습을 선호하는 윤서준의 방식과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한 정면 돌파에 익숙한 월리스의 방식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충돌 속에서 그들은 최선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 명의 빈틈을 다른 한 명이 채워주며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최진원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신 그의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을 가장 끔찍한 파멸의 무대로 만들기로 했다. 그 무대는 바로 한 달 뒤에 열리는 DX 코리아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였다. 그곳에서 한성방사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완성품인 최첨단 인공지능 전투 드론을 전 세계 VIP들을 상대로 처음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진원의 평생의 역작이 데뷔하는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밤 월리스는 자신의 권총을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내가 당신을 먼저 쏠지 당신이 나를 먼저 쏠지 궁금하군. 창밖을 보며 다음 계획을 구상하던 윤서준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건 그날 살아남는 쪽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들의 대화에는 한치의 농담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악을 심판하기 위해 기꺼이 또 다른 악마가 되기로 계약한 두 사람이었다. 책상 위에는 전시회장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최진헌의 제국을 무너뜨릴 최후의 무대, DX 코리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윤서준과 월리스의 낡은 안전가옥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사령부로 변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증오와 불신을 논할 시간이 없었다. 오직 완벽한 계획과 실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한 편의 교향곡처럼 각자의 전문 분야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연주되어야 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전이었다. 제일 악장은 침투였다. 윤서준의 무대였다. 그는 미스터 나이트 시절 구축해둔 어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철통 같은 전시회 보안 시스템의 아주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다. 그는 스위스 국적의 무기 분석가와 그의 보좌관이라는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교한 위조 신분증과 출입증을 제작했다. 제2악장은 증거 확보였다. 월리스의 전문 분야였다. 작전의 핵심 증거인 프로젝트 키메라의 원본 데이터는 전시회장 한성방산 부스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독립 서버, 즉 에어갭 서버에 보관될 터였다. 월리스는 한성방산이 미군 납품을 위해 사용했던 군용 등급 암호화 시스템의 구조를 역으로 분석하여 물리적인 접근만 가능하다면 단 몇 분 안에 방어벽을 뚫고 데이터를 빼낼 방법을 설계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공개 심판이었다. 두 사람의 협연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었다. 계획의 클라이맥스는 최진원 회장이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과 VIP들 앞에서 키메라 드론의 성능을 발표하는 순간에 실행될 것이었다. 윤서준은 전시회장 전체의 방송 시스템을 장악할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최진원의 입에서 성공에 대한 연설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순간 전시회장의 모든 스크린에는 그의 추악한 범죄 기록이 프로젝트 키메라 보고서 원본과 함께 생중계될 터였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환하게 웃고 있는 윤지아의 사진과 함께 빅팀 희생자이라는 붉은 글씨가 장식할 예정이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낡은 아파트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교대로 쪽잠을 자며 서로를 감시했고 대화는 오직 작전에 관한 것뿐이었다. 서버실 환풍구 경로 확보했어. 암호 해독 프로그램 버전 3 완성했다. 그들의 공간에는 차가운 긴장감과 화약 냄새, 그리고 억눌린 분노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전시회 개막 전날 밤이 찾아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들은 안전가옥의 창문 너머로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코엑스 전시회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내일 저곳은 한 남자의 가장 빛나는 무대이자 동시에 그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윤서준은 품속에서 유일하게 태우지 않았던 작게 바랜 동생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월리스는 자신의 권총의 마지막 총알을 장전했다. 심판의 무대는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피의 커튼을 올리는 일뿐이었다. DX 코리아 전시회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군 관계자들과 언론 방산업체 VIP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부스와 최첨단 무기들이 즐비한 그곳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룬 눈부신 성과를 과시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서는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한 차가운 심판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스위스 국적의 무기 분석가로 위장한 윤서준과 그의 보좌관이 된 월리스는 인파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그들의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두 사람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던 순간 월리스의 출입증에서 미세한 오류가 감지되었다. 보안 요원의 눈빛이 의심으로 바뀌는 찰나 윤서준이 유창한 영어와 사람을 무장 해제시키는 미소로 그럴듯한 농담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위기를 넘겼다. 미스터 나이트의 가면이 잠시 필요한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계획대로 흩어졌다. 윤서준은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따라
전시장 뒤편의 미로 같은 복도를 뚫고 중앙 통제실 근처의 서버실로 향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특수부대원의 그것이었다. 그는 서버실에 침투해 자신이 만든 바이러스를 메인 시스템에 심기 시작했다. 최진원의 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같은 시각 월리스는 작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전시장 반대편 구역에서 작은 연막 장치를 터뜨려 화재 경보를 울렸다. 비상벨이 울리고 보안 요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그녀는 유령처럼 한성방산의 VIP 부스 안으로 스며들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마침내 독립 서버 앞에 선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해독 장비를 연결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군용 등급의 방화벽. 그녀는 지난 한 달간 수백 번도 더 시뮬레이션 했던 그대로 암호 체계를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다. 마침내 전시회장의 메인 무대에 최진원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에 선 그는 성공한 자의 여유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성방산의 위대한 비전을 역설하며 마침내 키메라 드론을 소개했다. 인공지능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이제 한성방산이 열어갈 미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최진원이 손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서준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엔터키를 눌렀다. 전시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더니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차가운 텍스트로 가득 찬 보고서 화면으로 바뀌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실전 환경, 드론 전투, AI 행동 분석 보고서. 장내에 울려 퍼져야 할 웅장한 음악 대신 5년 전 사고 당시에 소름 끼치는 통제실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스크린은 단 하나의 이미지로 가득 찼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윤지아의 사진, 그리고 그 위로 마치 피로 쓴 듯한 거대한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희생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숨을 죽였다. 최진원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가는 광경을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진원의 제국은 빛의 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생중계된 파멸의 현장에서 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귀 같은 표정으로 무언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경악과 분노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한성방산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각국 정부는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그의 숨통을 조였다. 며칠 후 최진원은 자신의 대저택에서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법의 이름 아래 초라하게 체포되었다. 텅 빈 옥좌에 앉아있던 제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의 혼란을 틈타 전시회장을 빠져나온 윤서준과 월리스는 약속된 마지막 장소인 한강의 한적한 둔치에서 만났다. 월리스는 말없이 프로젝트 키메라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를 건넸다. 그녀가 할 일은 그리고 그녀의 유용성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당신 차례군.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했다. 빚을 받으러 온다 했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복수의 총알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을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윤서준은 USB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는 그녀에게 등을 돌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월리스는 당황하여 눈을 떴다. 이게 끝인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윤서준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바람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최진원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의 죄는 법으로 심판하기엔 너무나 개인적이니까.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방금 미 국방부 감찰실에 익명의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이 USB에 담긴 원본 데이터와 함께 5년 전 당신이 저지른 모든 진실, 당신의 진짜 역할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지. 월리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심판할 거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델타포스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이 당신을 전범으로 살인자로 그리고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로 기록하게 될 거야.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월리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만견자실하게 흐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악마들은 모두 심판받았고 정의는 실현된 듯 보였다. 윤서준은 홀로 동생의 묘를 찾았다. 그는 비석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르고 그 옆에 자신의 잔을 채웠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재처럼 차갑고 공허한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남자.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영혼을 잠식한 어둠 속에서의 전쟁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